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판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오늘 3차 공판인가요? 준비기를 거치고 오늘은 첫 검찰 측 증인신문입니다. 이 돈봉투 사건에 논란이 됐던 핵심 인물 이정근 전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을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돈봉투 사건을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그러니까 이정근이 검찰 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안 나와서 이제 오늘 다시 기일을 잡았는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 보면 이미 다 드러났는데 아닌 걸로. 네. 그러면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검사가 그럴 리가 있어요.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하고 싸우겠죠.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 법원 이야기 여쭤보기가 좀 죄송한데 법원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거는 없잖아요. 뭐 우리 재판부는 존경하는 거죠.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이제 계속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뭐 나중에 해명하기는 했지만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김민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 동안에 이렇게 했던 거 보면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원 판사들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 아마 내부에서 결단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부승찬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4월 4일 헌재 판결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그때 떠도는 이야기가 이제 탄핵 인용됐으니까 이재명 날리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에 부응한 듯한 4월 3일 이후에 4월 7일 날 정심 때 이 네 사람이 만났다는 주장 아닙니까? 조희대와 한덕수, 뭐 충식하고 정상명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법원이 즉각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걸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대법원장 출근하는 거 기자들 취재도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법질서의 최고 상징적 인물인데 그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가 않고 서부지방법원이 그렇게 불타고 막 폭력적으로 이게 난입이 됐는데도 천대엽 행정처장만 보내고 본인 대법원장이 그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 수호 의지가 박약한 분이 선거법 그거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 1인 후보를 그렇게 범죄적으로 그게 무슨 대역죄라고 유무죄가 다투는 거를 그걸 파기환송을 항소심 무죄난 거를 파기환송을 대선 앞두고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대법원이 정치판에 끼어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초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국민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권을 이 법관들이 다 그렇게 제한하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난 그것만으로도 거취를 해야 결정해야 될 거 아닐까. 그 전에 일단 저는 빨리 대법원 차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서 직위원을 빨리 교체시켜 주는 게 저는 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아니 판판이 의심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제가 항상 그때 국수본이 나는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제가 제 송영길 TV로 대검 앞에 가서도 검찰은 손 떼라. 그래서 사실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명확히 있는 게 국수본인데 저는 공수처도 좀 애매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수처하고 이제 국수본 연합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직위원 재판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과연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계속 깨름칙 한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만약에 공소 기각 판결을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좀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이제 조희대 물러나라고 하니까 국힘이라든지 또 보수 매체들까지도 상권 분립 훼손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힘당 보면서 참 우스운 게 2021년이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 앞에 찾아가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2021년이면 송영길 대표님이 민주당 대표하고 계실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도 그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는데 주호영 대표가 나와서 판사 출신인데도 네. 노골적으로 김명수를 매도하기래. 그래 놓고 야, 같은 또래고 그러니까 김명수 씨가 57년생일 거야. 뭐 김명수 대법관이. 그러니까 뭐 주호영 의원과 같은 또래인가 너무 대법원장을 폄하해야 하는 말을 하기래 좀 심하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물러나 논란이 됐냐면은 그 임성근인가요? 그 판사가 산케이 신문에 가스 다뤄야인가? 그 사람이 그 세월호 7시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냐를 가지고 뭘 썼어요. 예.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기소가 됐는데 그 판결문을 수정하고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 행정처에 있는 이 임성근 판사가.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고 근데 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 직원이 재판을 다루는 재판장의 직무를 감독할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도 없으니까 권한 남용도 없다 그래서 궤변으로 무죄를 됐지만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1심 법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서 임성근을 탄핵 소추했는데 이걸 피하려고 사표를 내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가 탄핵 소추하려는데 사표를 수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자가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걸 어떻게 또 공개적으로 했겠어요. 근데 이 사실 하나 가지고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보수 언론 사설 뭐 이준석, 주호영 모든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이 내란 범죄하고 같습니까? 내란범을 옹호하고 사실상 방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적인 권력으로 이걸 박탈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하는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심한 분이잖아요. 그 임성근 이거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재판에 개입한 거. 본래 우리 일반 공무원도 징계하려면 사표 안 받는 것처럼 국회가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심판을 받아봐라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외압을 막아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법원이 자기들 패거리입니까? 헌법 속에 있는 조직인데.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와 지금 조희대의 건은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국힘당은요. 근데 옛날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제 곽규택이 얘기하는 것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박지원 의원한테 사모님은 그러면은 뭐 하세요? 지금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박지원 의원이 사별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곧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인간이라면.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송원석이는 만약에 노상훈 수첩대로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나청청래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치나 아무리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때 완전히 더 이렇게 노골화된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야만의 됐을까요? 시대로 간 거죠. 왜 이렇게 야만의 시대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아무튼 뭐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그 세력들이 한 번도 제대로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애매하게 타협되어 온 결과가 이렇게 악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제 잔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조현천 그 기무사부터 그래서 이번에 내란 범죄만큼은 이런 타협 없이 확실하게 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참 진짜. 지금도 아무튼 뭐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송원석이 저런 말은 정말 제명시켜야 될 사안이고 나중에 정당 해산 청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죽하면 박균택 의원이 인간이 되라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치던데 박균택 의원이 평소에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대동고등학교 선배죠. 후배죠. 저의 후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제가 선배죠. 네, 송영길 대표님이 선배죠. 아주 대동고가 훌륭한 데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다 대고 곽규택이 또
박균택 의원보다 검사 후배일 거 아닙니까? 한참 후배일 근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또 박균택 그러더라고. 네. 이 인간이 아닌 놈이죠. 네. 네 가지가 없죠. 아이고 참 너무 속상한데요. 오늘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 국내도 그렇지만 또 국제 분야 외교 이쪽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외교통일위원장도 하셨죠? 네. 아니 이번에 그 미국에서 당한 그거는 제가 아무리 사귀려고 해도 안 사겨지고 네. 우리는 일제 시대를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막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그럴 정도로 막 열불이 나는데 트럼프 이자가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 풀릴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보통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도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아마 인식한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좀 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국무부 부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엎지는 물이 됐는데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가 어렵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 3,500억 달러 투자 강요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25% 관세를 인질로 삼아서 우리 현대차 기아차에 지금 매달 8천억씩 이 부담을 안기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워드 러트닉이란 사람이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 정말 일제 대한제국 말기에 무슨 막 광산 채굴권, 뭐 철도 부설권 가지고 우리 대한제국을 압박하던 그런 열강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할당량을 정해놓고 막 단속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이번에도 우리가 거기에 걸려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나라를 우방이라고 하고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쇠사슬까지 이렇게 채워서 끌고 가면서 그걸 또 영상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국민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거기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그 같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너무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둘 다 민주당이거든요. 예. 하나는 흑인이고 하나는 오쇼프라고 최연소 38살짜리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둘 다 민주당이고 자기들이 바이든 시대 때 그 현다 메타 플랜트 이것을 유치해서 자기 업적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바비 카터라는 이 지금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 친구가 2020년도에 상원에 지금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둘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든 때 오쇼프 그 상원 의원이 이 유치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뭔가 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말할 때 보니까 바이든 때 허용됐던 이 불법적 이민자의 문제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국가의 전체 이익을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으로 국가 이익을 망가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공장 건설 단계에서부터 왜 미국인을 쓰지 않냐고 하면 이게 마치 지금 팥죽이 끓지도 않는데 빨리 팥죽 내놓으라고 다그친 거가 다른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 건설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쪽 노동자들은 그럼 그걸 교육시켜서 지어라 그러면 트럼프 임기 다 끝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자신들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면 우리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주도권을 줘야 우리가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공장을 건설한 다음에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공장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 노동자 안 쓴다고 쫓아내는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가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상무부장 이 친구도 사실상 다 투자 펀드 출신들이거든요. 예. 지금 베센트도 마찬가지고 다
뭐 소로스 재단에 있었던 베센트도 마찬가지. 다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그럼 투자를 할 때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런데 지금 미국의 반이민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부에 예. 많습니까? 마가 그룹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가. 그러니까 그 그룹은 그런데 예. 지금 전체적인 포션으로 봤을 때 과반이 넘습니까? 지금 트럼프 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만만치 않고 지금 물가도 지금 오르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지금 관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800 이하 이런 작은 이런 예? 이 뭐야 우편 이런 것은 관세를 예. 적용하지 예. 않은 이번에는 다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매 물가, 도매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 파월처럼 이번 그 FRB 의장도 심각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되고 고용은 또 오르질 않아요. 고용이. 아니, 고용이 오르겠어요. 이렇게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무슨 강제 노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 그러다가 강제 노동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트럼프만 미치면 좋은데 이게 다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이제 앞으로 문제가 복잡해지겠습니까? 아니, 지금 근데 미국은 그래도 작동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일단 미국 ITC인가요? 인터내셔널 CIT죠, CIT. 그러니까 이 무역 연방법원에서 1, 2심에 이것이 IEEPA라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이코노믹 파워 액트. 이게 이種경제 비상법이죠. 예. 비상법이 이거를 발동했는데 이 요건이 말이 안 되는 게 국가적 비상사태가 생기면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레귤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귤레이트란 말에 어떻게 관세 부과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뭐 양을 제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관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게 미국 헌법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것은 연방대법원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이건 위헌이다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unusual and extraordinary situation인데 약간 이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무역 적자 난 게 unusual, extraordinary 상황입니까? 자기들이 실력이 없어서 상품 수지 적자가 난 거를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자기들이 상품을 개선하고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려고 그래야지. 이게 수지가 적자 났다고 이런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은 마치 윤석열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데 계엄한가와 탄핵하고 예산 삭감했다고 탄핵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요. 트럼프가 장사치잖아요. 그럼 아예 장사 그 경제 논리로 풀어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 논리도 아니고 이건 뭐 극우 논리도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찰리 커크 암살 계기로 더 막 이렇게 막 똘똘 뭉치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그 커크가 진행하던 팟캐스트를 벤스 부통령이 가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건 참 대단합니다. 중국이 모태통 문화혁명 때 레이펑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레이펑 기억나십니까? 레이펑이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20대 병사가 트럭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난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어서 그 유품을 보니까 일기장에 모태통 주석을 찬양하는 일기가 꽉 차 있었어요. 자기가 모 주석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모범 병사로 활동했다. 이게 인민일보인가 보도되니까 모태통이 이걸 보고 레이펑을 따라 배워라 이렇게 오다를 내립니다. 그래서 전 인민해방군 장성 관서들이 레이펑 따라 배우기 운동이 벌어져서 전국이 열풍에 빠집니다. 레이펑 따라 배우자. 그래가지고 레이펑 묘화표가 전부 참배하고 영웅을 만들었군요. 지금 찰스 커크 현상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레이펑 따라 배우기가 최근에 시진핑 주석 때 와서 내가 북경을 그때 한번 갔는데 한 3, 4년 전인가요? 이 현수막에 레이펑을 따라 배우자라는 그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문화혁명 시대로 가는 건가 이런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똑같이 지금 미국은 이 찰스 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어디 주 의원들을 그냥 부부를 쏘아 죽여버렸잖아요. 그쪽에서. 그 기억나시죠? 예, 어느 주 의원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여야 간에 모두의 이런 폭력은 용납될 수 없죠. 찰스 커크를 저는 그
저격한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절대 안 없는 행위로 되죠. 절대 안 되는 행위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미국 전체 이런 정치적 폭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송영길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주 환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모세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으면서도 나라를 지켜주신 송영길 대표님 감사합니다. 36908님 송영길 업 하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쑥향기님, 송 대표님 안경테 지난번 것보다 훨씬 좋네요. 안경테 바꾸신 거예요? 아,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스가 많이 나서. 또 안경테 바뀐 것까지 다 또 아시나. 아유, 대단들 하십니다. 예. 다시 그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시기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15% 관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5% 물리기 때문에 소나타보다 캠리가 더 지금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우리 김정관 장관이 가서도 빈손으로 돌아오고 이 상황이 계속 가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놈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차라리 돈 그냥 주는 게 낫지 저대로 했다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마음도 상했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국내 지원법을 만들어서 장기전에 대비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기아차 같은 우리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어서 일단 버티게 해야죠.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버티고 시장 다변화를 해서 미국 그 시장 의존도를 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고, 또 미국 현지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또 관세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해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이번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총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타협의 어떤 접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대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야 예.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근본적으로. 뭐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말을 들어 2번이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번 김영범 실장이나 그 정상회담 때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들었는데, 이 한반도는 내가 중국과 51번의 전쟁을 치른 나라다.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시 주석이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2번이나 이용을 했어요, 트럼프가.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 와서도 그렇고 항상 그러잖아요. 힘을 키워야 되겠더라. 네. 힘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트럼프의 가장 큰 잘못이 우리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송영길 대표님,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처럼 네. 가장 최우선 가치를 물질, 돈 여기에다 두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너 빰 한 대 맞고 100만 원 받을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민족 정서를 일도 모르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정말 잘못한 거고, 지금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소송으로 억울함을 풀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소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니까요, 다른 사례에서 막 부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이민 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법률적으로 검토할 게 많은 것 같고, 137명 중에 한 분은 영주권도 있고 완벽한 비자가 있는 분도 이렇게 8일 동안 같이 불법 감금됐잖아요. 예. 이 사람은 소송은 100% 이길 것 같고, 예. 뭐 나머지 이것이 이제 시빌 프로시저, 그러니까 ICE 이민 그 관세 당국의 뭐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크리미널로 형법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미란다 원칙도 다 적용하지 않고 그냥 예. 마구잡이로 체포해 간 거잖아요. 나는 인신을 체포하는 게 어떻게 형사 절차가 적용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미국 변호사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법률적으로 저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막힌 것 일단 뭐든지 감정이 먼저 좀 풀려야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서 뭐 저는 이번에 김정관 장관 협상 안 하고 돌아온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뭐 그런 놈들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이 러튼이 이게 61년생, 베센트가 62년생, 김용범이 62년생. 다 그 또래들입니다. 이 소위 386, 이 미국 386과 한국 386의 싸움인데 누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저는 붙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를 주도한 것은 그래도 한미성이 있었잖아요. 왜 소련이 망하고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가? 소련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약했잖아요. 미국이 군사력만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유지했던 것은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법에 대한 신뢰. 속국이된 나라도 로마법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고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의 제국이 유지된 겁니다. 미국이란 이 제국이 세계를 유지하려면 자기들이 만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죠. 그리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벌거벗은 야만의 폭력으로 이 바바리안들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제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건 미국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트럼프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지표가 나타날 겁니다. 예. 곧 그리고 내년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다수가 아니에요. 공화당이 한 7명쯤 되는가요? 435명 하원 의원과 33명의 상원 의원을 내년 11월 3일 날 선출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헤매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년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이기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제동이 걸리는 거죠. 저는 뭐 이미 공화당을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멋있는 말 같다. 까놓고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든, 이 오바마 같은 민주당 정부는 우아한 우아했죠. 위선의 시대였어요. 예. 다 미국 이익 챙기고 전쟁을 건 다 하고 무기 팔아먹을 건 다 팔아먹으면서 뭐 민주주의 인권 고아한 이상을 떠들었잖아요. 조 바이든, 오바마 전부 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차라리 이게 솔직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길 바랬어요. 사실 저로서는. 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 북미 간의 이 어떤 평화의 돌파구를 뚫어보자. 또 전쟁은 그래도 반대하고 군산복합체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건데 트럼프가 귀가 얇아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득하고 또 우리 이 김영범 실장이나 구인철 부총리가 러트닉 베센트를 계속 대화 설득해서 우리가 진짜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우리 미국과 우방 세계 중에 대한민국 말고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벼랑 끝에 몰고 가서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죠. 예. 정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미국의 이 정직한 야만의 시대에 접어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가 반응할까 하는 것도 참 볼만합니다.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다 미국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끝으로 이제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장을 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4대 강국 대사님들을 다 좀 만났어요. 만나면서 일단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마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 저런 협중 그 시위 같은 것을 통제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도 대표단이 옵니다. 물론 푸틴이 오지는 않지만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에이펙 총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러시아의 관계를 좀 복원시켰으면 좋겠다. 너무 러시아 특사도 아직 임명하지 않고 러시아가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미국 눈치 보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10월 4일 날인가요? 이제 일본 총리 선거가 예. 있을 텐데 과연 사나이하고 고이즈미 우리는 좀 고이즈미가 되기를 차라리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만 뭐 누가 되든지 제2의 아베가 되는 것은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4강 외교를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 이것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그 에이펙 우리가 중요한 대회 치르는데 일단 트럼프, 시진핑 이런 미중 정상이 참석한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외교 무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 다 올까요? 현재까지는 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좋기로는 그 전에 이 우리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좀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보시면 뭐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다 막힘이 없고 아주 들을 때마다 공부가 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재판도 좀 예, 빨리 재판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영길 선화무당 대표님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